예시가 됐죠.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성균관대학교의 사단법인 인문예술연구소에서 저희가 원래 늘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연, 강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6회를 이곳 중천철학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여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원주까지 성균관대에서 한 팀이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4회를 보고 있는 저는 원오향입니다. 마침 9월 독서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원주까지 와서 중천 저희 철학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중천 선생님의 물론 원주시에서 마련한 거지만 중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철학에 관계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원주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서 제 마음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희가 정기 행사로 강연과 공연의 주제를 허실로 잡았습니다. 허는 비우는 거고 실은 채우는 거죠. 비움과 채움은 인간의 삶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제로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희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중천 도서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면 중천 선생님께서는 1931년 이 원주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2008년에 이곳에서 묻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의 자랑이신데 이 철학계에서 굉장히 업적이 많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다가 1층에 보시면은 선생님의 이 역사를 쭉 적어놓은 것을 저도 읽고 왔는데 저희들은 선생님의 책으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관심 있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원주분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고 오늘 밖에 오시다 보면은 그림이며 조각이며 여기저기 걸려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심코 올라오셔서 아무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내려가실 때는 다 작품을 감상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저희 학교에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면 강연이 끝나고 여기서 다시 공연이 이어집니다. 잠시 2, 3분 휴식 기간 가지시고 조금만 더 물리셔서 공간을 더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끝난 다음에 전시하신 분들 전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듣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대학 교수님이신데 현재 유학대학교의 유학대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문예술연구소 이사장님이시고 워낙이 지금 가지고 계신 현직 과거 말고 현재 이력만 제가 다 읊으려면 여기서 1시간 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많은 저서도 있고 철학계에서는 사실 김충렬 선생님 못지않은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해주시면 들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우리 신 교수님의 많은 저서들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아마 철학적으로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교수님 모셔서 지금부터 강연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정현입니다. 올해는 1시간
한 50분 정도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체험과 비움인데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게 바뀌는 교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되기도 하고 채워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허신으로 잡았는데요. 오늘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비울 때는 비우고 채울 때는 채워야 되는데 그 사이클을 잘못해버리면 살아가는 게 고달프기가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채우는 데에 대해서는 냉자를 중심으로 살피고 마음을 비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제 채워야 될지 어떤 식으로 비워야 될지 채우고 비우는 것을 제때 타이밍만 맞춘다고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고달픔을 많이 덜 수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거꾸로 해버리면 비워야 될 때 채우고 채워야 될 때 비워버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힘겹기가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냉자와 장자를 통해서 채우고 비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뭐 다 아다시피 불교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들은 뭐 불교를 알거나 모르거나 늘 들어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동양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장님 뽀뽀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힘이 세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한자의 가장 초기 형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는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가장 초기 형태는 각골 문자 형태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이렇게 심신이라는 나누어져 가장 초기 형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각골문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금속문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점점 오늘날 쓰는 글자의 글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글자만 보더라도 저 글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거냐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글자랑 지금 상식적으로 배우는 현대 해부학에 있어서 심장의 모형이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 글자를 보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 해부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모양을 거의 비슷하게 상행한 글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심이라는 글자를 한자가 상상만 해서 저런 모양의 글자를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럼 뭔가 실제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실제로 해부를 해봐서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살펴보았거나 아니면 뭐 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심장을 우연히 봤을까. 그러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심장을 봤기 때문에 저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글자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의 모양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흔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해부를 안 한다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자만 보더라도 실제로 해부학을 했다 아니면 우연히 관찰했다 실제로 심장의 모양을 관찰했기 때문에 저러한 글자의 상형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고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한국 철학이 좀 어려운 점은요. 서양 철학이랑 중국 철학을 하게 되면 서양 철학은 로마자나 그리스를 통해서 그래서 각각 어원을 추적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서양의 형상으로 번역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뜻에서 어원을 가지고
보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도라고 하는 글자는 사람이 내 거리에서 머리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철학을 할 때 좀 아쉬운 게 이런 심이라는 글자를 마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심.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심을 마음이라는 글자로 했을까라는 건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어를 배워야 된다고. 제주어에는 우리나라 고중세 언어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뭐 여기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 음식을 안 드실지 모르겠어요. 분식집에 가면 우리 떡볶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게 따로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주도에는 가면 전하고 떡볶이랑 뭐 김밥이나 이런 걸 섞어서 모닥치기라고 그래요. 모닥치기. 모닥치기라는 뜻이 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섞어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한국의 고중재를 많이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제주어를 배워야 한국어의 특징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고어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15세기 고어 형태로 남아있는 걸 보면 많다 느끼는 곳 이런 뜻은 있지만 아직 무너긋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이데아가 보다라는 뜻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동양의 도라고 하는 글자가 사거리에 사람의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확실한 어원을 아직은 이제 추적할 수 없다.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마음에는 뭐 각 지역에 따라서 내음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크기가 있지만 의미가 비슷합니다만 기본적인 의미소가 무슨 식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은 특정 한자의 왼쪽이 우리가 다 변, 부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글자에 의해서 다양한 글자가 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을 그런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심은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의, 집, 다양한 글자들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 심과 의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다 철학적으로 추적하고 밝히는 게 언어적인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찰이라는 수사물에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상이나 철학에 있어서 언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증거에서 방금도 제가 심이라는 글자에 있어서 저런 심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해부학적인 어떤 식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글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말하지는 않지만 상형화된 꼴을 통해서 언어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 글자를 조어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글자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철학에는 이런 게 아직 부족해서 제가 이제 제주 언어를 통해서 저도 얼마만큼 복원할지는 모릅니다만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부터 철학적인 용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우리 살면서 보면 가장 어린 시절에는 본능에 충실하게 그래서 뭐냐면은 밥 먹거나 배변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그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걸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울음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장 처음에 말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 여러분 한 살 조금 넘으면 말 배울 때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밥, 그럼 밥, 그럼 이거 하지 마, 그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는 것조차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방의 시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즘 여러분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내 마음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합족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적인 개념이 되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부모님의 말씀이거나 어떤 전통이거나 사회적인 관행에 있으면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이 기준이고 전통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철학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는 전통에서 뭐라고 말하는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합족하느냐 합족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뭔가를 할까 말까 무언가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 위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느낌에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돼야 마음인가 철학적인 개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부학적이거나 우리가 생리적으로 뭔가 쿵탕쿵탕 뛰는 의학적인 맥락에서 심이라는 글자는 있었지만 그런 글자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철학적인 개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맹자대에 이르게 되면 맹자대에 이르게 되면 점점 심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의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경우로 쓰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자라든 이런 사람도 마음을 설명할 때 몸의 주인이다. 이 몸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굽혀라,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고 또 하지 말라면 금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신체적인 감각기관과 달리 마음이 할 수 있는 특성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요즘 이제 말로하면 주체라고 주인이라고 이런 개념이 되면서 철학적인 개념이 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한다고 할 때 심어 내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제하는 그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물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거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금방 한다고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안 한다고 그러고 또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한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아직 같은 마음이라는 글자를 쓰더라도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철학적인 개념으로 되는 데에는 전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생성의 근원이자 멈추지 않는 동력을 제공하게 되면서 마음이 철학적인 개념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양 철학의 중요한 이런 개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 글자가 마음에서 차지하는 자리, 이 글자가 마음에서 차지하는 자리, 이 글자가 마음에서 각각 차지하는 자리가 있으면서 일종의 마음의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지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지도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만큼 마음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순자 해배부에 보면 신자, 형질이냐 몸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고 명령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기는 하지만 수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라 하지 마라. 스스로 시키고 스스로 빼앗고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 이전에 있는 심이라는 글자는 격을 달리하는 거. 일상적인 의미나 또는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심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철학적인 어떤 심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맹자나 순자에 이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라는 주인이라는
이런 의미에 상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글자로만 말하면 머리가 아프실 듯하니까 도표를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큰 바탕 안에 이것이 가장 센터에 있는 것이 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영역에 있는 게 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우리 표정이라든지 얼굴로 드러나죠. 여러분 보면 자기가 뭔가 마땅치 않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얼굴이 붉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어떤 성향, 성에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상관성, 관계 지도를 가지게 나타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체험과 비움 중에서 첫 번째 체험, 맹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이런 강좌에서 맹자의 성선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역을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선의 핵심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니까 누구의 외부의 개입 없이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일본 마카오라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맹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천주교를 중국 사람에게 선교하려고 어떤 개념을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게 바로 성선입니다. 성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믿을 이유가 없죠. 도덕적으로 인간이 완전한데 도덕적으로 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비판을 하냐, 맹자의 성선을 비판하냐면 인간에게는 섭선, 선을 실천하면서 색감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맹자는 이 성선을 이제 성선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정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주장과 일반 사람들의 주장과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주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영적으로 각자의 소망을 담아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장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맹자도 성선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 성선이냐, 왜 성선이냐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요즘은 우리가 물 먹으려고 그러면 다 수도꼭지를 틀면 됩니다만 옛날에는 다 우물에서 물 길어 추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추억을 우물에 아이가 기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이 가능하죠. 그렇죠?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근방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전국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천천히 안 돼요. 그러다가 핸드폰 떨어뜨리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빠질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이해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구할까 아니면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이를 구할까라고 하는 게 맹자의 주장인데요. 이 맹자의 성선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선을 말했다고 해서 인간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적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맹자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본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즉 이해를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것 물질적, 정신적, 몸적인 기부를 할 때 그건 결국 뭐죠? 자기를 손해보는 거죠. 자기 일부를 드러내서 남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로서 보면은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생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를 따질지는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해를 뛰어넘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길 가다가 그죠? 누가 진입로에서 기어차가 끼어들게 하려면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0.1초라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차를 끼워준다는 건 다른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급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성선의 핵심은 인간은 통상적이거나 생업에 있어서는 물질적 이해관계에서 움직이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맹자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 가지 경우에서 인간은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것은 아프거나 다른 사람이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말 이런 거죠.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성묘길에 약간의 교통사고를 확인해서 수습하다가 자기 차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나쳐도 돼요. 그런데 사고를 보니까 자기 신분이 의사니까 그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해서 어떻게 이해를 받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배를 당하는 것도 즉 어려운 처지, 부상을 당한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야 되겠다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줄 수 있는 또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질 수 있는 네 가지 정도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착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맹자 철학의 핵심은 간단하죠. 사람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마음의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어떨 때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움직이는 두 가지 방식의 마음 바탕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사람한테 맹자가 던져주는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인데 가급적이면 어느 쪽으로 마음을 활성화시키라는 거겠습니까? 즉 가급적이면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맹자는 주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성선을 말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현실의 악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대책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선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악이 많은 데 있으니까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현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맹자만 달하는 질문이 아니라 신학에서도 늘 당하는 질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자신을 닮게 만들었다면 순수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악한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신을 배려하는 건 병신론이라고 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하는 것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신이 책임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맹자의 경우에서도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의 갈래 중에서 어느 갈래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짐지어주는 것이지 성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자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성선을 어떻게 잘 현실화시킬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맹자는 두 가지 계기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성인이라든지 성인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early adapt로 비슷한 거예요. 먼저 그러한 방식으로 즉 성선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자제분이 있으면
쟤 좀 잘하는 사람을 제시한 친구를 예시를 하면서 쟤 좀 돈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레퍼런스,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성인이고, 두 번째는 다 정전되는데요. 아무리 성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흉년이 되면 뭐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지만 흉년이 되면 누구라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라고 하는 요구는 성선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좋은 조건에 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전제라고 하는 건 공전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준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맥락이죠. 뭐또 살 것이 안정적이면 성선을 실현하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전신치지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같은 뭐 학원에 수강을 하거나 스포츠를 배우거나 할 때 같이 등록을 했지만 1년 지나면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우면 어떤 사람은 25m 레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깨작깨작하면서 수영에 대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명자가 이제 예를 드는 게 바둑 배우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바둑을 어떤 사람이 잘 누워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죽고 나면 바둑의 실력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제자를 길러라 해서 두 사람을 뽑아서 제자를 보냈더니 한 사람은 명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꼼꼼히 못하고 귀 기울여서 듣고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한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바깥에서 기러기 소리가 나면 저놈 사냥해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만 1년 뒤에 들어가면 성취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치지라고 하는 게 정신치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할 때 오로지 그 방향으로 나가고 또 오로지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집중이라고 몰입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결과가 있는 거지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닌 걸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한다 해서 그게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조건을 할 때 성선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가 되지 성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오다 보니까 벼도 지금 많이 익었습니다. 알묘 조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송나라 농부가 벼를 심어놨고 벼가 자라려고 그러면은 햇빛도 받아 물도 먹고 여러 가지 생육 조건을 갖춰주고 시간이 지나요. 여름에 심고 나서 가을이 돼야 있지. 여름에 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 논에 가본다고 해서 벼가 자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논에 들어가서 심었던 벼를 이렇게 조금씩 뽑아주었다, 덜어주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 받아야 땅에 받고 있어야 자랄 수 있는 걸 이렇게 뽑아주면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묘조장의 도사가 말하는 것은 성선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하려고 자라려고 그러냐 시간적인 프로세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적절한 관심이라든지 퇴비라든지 걸음을 맨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수반되어질 때 자라는 것이지 즉 내 마음의 성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꽃글씨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를 해보시면 알 텐데 춤을 배운다든지 한 번 배웠다 그래서 바로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제 아까 성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를 설명했지만 굉장히 또 다른 질문이 어떤 질문이 제기되냐면요. 그럼 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느냐. 앞에 거는 성선이라고 그러는데 왜 현실에서 악이 만연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명자의 대답이었다. 지금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자가 설명하는 게 대인과 소인으로 나누는 거죠. 대인이기 때문에 성선을 잘 실현하고 소인이기 때문에 성선을 덜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소체를 따르느냐 대체를 따르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체가 뭐고 소체가 뭐고 소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 코, 입 이런 거고요. 저녁에 10시가 되면 우리 저 다이어트 하는 분 중에서 오늘 그냥 잘까 먹을까에 갈림길이 되게 10시, 11시, 11시 30분이잖아요. 그때 TV 광고가 뭐 많이 나오냐 그러면 족발, 그죠? 치킨, 짜장면, 라면 선전이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으면 안 먹고 싶더라도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고 싶어.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TV 화면에 바로 먹는 소리와 더불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먹고 싶어라고 하는 감각을 쫓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일 어떤 검진이 있다라든지 건강을 고려하면 다시 한 번 더 안 되지 라고 제지를 하는 것은 눈과 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제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먹고 싶지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지 않느냐,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방금 760에 먹으면 7까지 눌렀던 핸드폰 번호를 다 내려놓고 참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몽의 욕구를 쫓아가면 그것에 중독되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러면 점점 소체의 욕구를 따르게 되고 소인으로 되어가는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해야 되는 거냐를 따져보면서 잡기를 절절하게, 우리가 차를 몰 때 브레이크와 엑셀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언제 엑셀을 밟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가 잘 결정한다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그걸 제대로 밟지 못하면 더 빨리 가야, 무조건 더 빨리 간다든지 이러면 스티커를 받거나 그렇죠. 뭔가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또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자기 자신을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 성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가 두 번째 배운 중에서 개인에게 달려있다면, 세 번째 맹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뭐예요? 맹자 성선의 한계가 뭐냐면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도 사회가 엉망이에요. 사회가 엉망이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라는 말이 역성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사회의 어떤 지도자, 의사결정권자, 비도덕적인 행위, 부정, 부패, 비리를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세속적으로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의 신분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천자는 업조창생이라고 해요. 업조창생.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필부라고 그래요. 왜 필부냐 그러면 자기가 관계 맺는 거는 배우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자기 말고 자기 배우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 볼일 없는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맹자의 경우에는 이런 왕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왕위로 부를 것이 아니라 일부로 부른다. 일부라고 하는 건 필부도 아니에요. 즉 홀로 된 사람, 외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왕의 자리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일부의 자리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맹자는 꽤나 성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조건까지 고려를 하는 체계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맹자책은 다 읽으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맹자책의 내용을 압축을 한다면 존심, 양성, 내장, 저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깜빡한다, 잊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그 마음이 배출을 해버려야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그걸 완전히 잊어버려서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지적을 당하잖아요. 뭔가 한다고 했다 이상한 짓을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너 방금 뭐 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게 늘 각성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의식에서 사라져. 의식에서 활성화되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걸 하더라도 그리고 화장실 가더라도 그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걸 또 한다는 전제잖아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와서 저는 다른 짓을 해버리면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지속되지를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그러면 성선이라고 하는 게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늘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우리 의식의 첫머리에 두면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바탕에서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따르는 마음의 바탕과 이해를 벗어난 마음의 바탕. 그렇게 할 때 이해를 벗어난 마음의 바탕이 점점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축소, 이해를 따지는 마음이 이게 불리하잖아요. 싸움에서 불리하잖아요. 그것을 점점 키워나가라. 그러면 극단적으로 되면 우리가 성에 따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차지하는 위상을 더 키워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내 이해를 떠난 나의 마음의 성향을 키우면 채울수록 나 스스로가 어떤 이해를 떠나야 될 상황일 때 자꾸만 이해를 끼워 넣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하면 뭐가 생길까? 그냥 조건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친구를 돕는다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뭘 따지지 않고. 근데 자꾸만 그 생각의 틈새에 이걸 하면 뭐가 생길까? 이거 하면 뭐가 좋을까? 이게 자꾸만 끼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존신난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관계를 떠난 상황일 때는 이해를 따지는 마음의 바탕이 그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쉬러 간 다음에 힐링하러 가는 거잖아. 거기 가서도 야 여기에다가 펜션을 지으랴. 이거는요 그 사람의 활성의 모든 게 이해관계에 지배되어 있으니까 그런 휴식의 시간에도 이해관계라는 틀로서만 자꾸만 이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고가 이해관계의 식민지라고 그럴까? 이해관계의 노예에 의해서 자꾸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관계를 따져야 될 때는 따지죠. 그렇지 않아야 될 때는 이해관계를 이렇게 가로를 치고 더 이상 내 마음 바탕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존신양성이고 그것이 맹자사상을 네 글자로 압축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제 맹자는 하나는 비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이해관계를 떠나야 될 때 이해를 따지는 마음이 들어서는 건 비우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야 될 때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키워라, 채워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럴 때가 뭐죠? 뿌듯하다,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할 때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몸은 힘들지만 돕고 왔을 때, 기부행사나 봉사활동을 하실 때 육체적인 피로도는 넣은 거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는다거나 뭔가 물건을 나른다거나 하면 육체의 피로도는 집에서 나갈 때보다 훨씬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몇 번 두드리면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라고 말하면서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해관계를 떠나야 될 때 이해관계로 집어넣어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즉 이해관계를 떠나야 될 때 이해관계를 떠난 마음으로 자기가 온 세계를 바라보니까 보람차고 뿌듯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자기한테 가득 차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득 찬 것을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호연지기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지자라는 게 맹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관계상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데 작심은 뭐냐면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만드니까 이런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심이라고 하는 건 불교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심론처럼 불교 용어가 한게 내 마음 바탕에 싹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니까. 작심하면 어떤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늘 자기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변덕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맹자에게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우물이다. 그죠?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죠? 계속해서 자기가 도덕적 어떤 성향을 키워낼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우물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저는 맹자의 고향을 다 다녀봤는데요. 맹자 첫 번째 있던 집, 맹자 사당의 정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맹자가 이제 어머님 3년상을 치러지를 못해요. 저 나라에서 벗어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머님 무덤에 자기 이런 상을 자기는 떠나지만 엄마랑 늘 같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어머님 밑에 저런 조각상을 넣었다라고 하는 보사가 있는데 그것이 발굴이 돼서 맹자 사당에 가면 저기 있는 진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분들이랑 방금 만져보라고 맹자 길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못해서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자를 또한 어렵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맹자가 마음을 왜 채웠을 때 우리가 뿌듯하다, 보람을 느낀다, 푸근하다,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것도 많죠. 그죠? 무조건 낼 때. 저 사람은 아직도 5만 원 냈는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10만 원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할까라고 하면 그냥 5만 원 내기도 하지만 10만 원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만 원 내거든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내가 딴 데 쓸 것 안 쓰고 이때 쓰지 뭐라고 생각해서 주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죠. 그죠? 나는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죠. 이런 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야 될 때 그렇게 이해관계를 집어넣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키우면 우리가 짜증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의의는 줄어들고 보람차다든지 편하든지 이런 의의를 가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가 마음의 한편으로 비우지만 만약에 한편을 채우라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장자는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는 경향이고요. 에피소드 하나는 장자에게 초나라 왕이 관직 제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같이 뭐 했으며 파트너로 했으며 하는데 장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거북 이야기를 해요. 당신 초나라에는 신비라고 신묘한 거북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거북은 3,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이 지났는데 뼈로 잘 모셔놓아서 아주 보물처럼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보관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북이한테 묻는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느냐. 살아서 진흙탕 밭을 자기 꼬리를 끌고 다니면 즉 뭐냐면 앞에 거는 어떤 부속을 받는 생활을 나타낸다면 뒤에 거는 자유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한테 당신이 거북이라고 한다면 신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거예요. 아니면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게 될 거예요. 물으니까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서 간직 제의를 거부를 하는 거죠. 공자 같으면 자기를 쓰일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맹자는 장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맹자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보다는 첫 번째 고사, 두 번째 고사입니다. 두 번째 고사는 마누라가 벨시했을 텐데요. 여기 오신 많은 분께서 아내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마누라가 죽자 처음에는 장자도 한 입을 듣고 살았으니까 애도를 하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올 일인가? 올 일인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을 다 먹고 나니까 술동이를 가지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장자 친구의 혜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 부인이 죽었다고 하니까 친구니까 집을 몇 번 드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얘도 위로를 한다고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술동이를 끌어안고 노래 부르는 장자를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마누라가 죽었으면 울지는 않을지언정 애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라고 생각해서 항의를 하죠. 그래도 되냐? 라고 그러니까 장자가 대답을 하는 건 뭐냐면 육아에서 말하는 또는 우리가 죽음이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가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상 끝이다. 영원한 이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있는 이 구간에서 시간의 단위를 사는 기간에만 한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사물이 생명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가 이렇게 모이면 생명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한 생명의 삶이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기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죽음으로써 이 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기가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그게 해체돼서 저라는 모양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또 제가 죽으면 또 이놈의 기들이 해체돼서 또 다른 기들과 결합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자가 바라보는 것은 한 생명의 삶의 단위를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100년, 60년 그 기간을 잘라서 그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무한히 늘려버리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럼 또 죽고 나서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매듭의 한 어떤 삶의 기간의 매듭일 뿐이지 영원한 이별이라거나 영원한 종식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죠.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 창조의 순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대되는 순간이고 신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 그러니까 장자가 세상가를 간다고 기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체가 돌고 도는 과정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육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 헬스장에 가면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스스로도 뭐 물구나무 우리 저 TV에 보면 최영재 이런 친구들이 요즘 잘 나오잖아. 그런 친구들은 혼자서 그냥 물구나무 쓸 수 있겠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벽 정도로 물구나무 쓸 수 있겠고 이러지 못하면 헬스장에 가면 물구나무스러운 기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하더라도 3분 버티기 어렵죠. 그죠? 1분도 버티기 어렵잖아요. 금방 이렇게 거꾸로 섰다가 바로 바벨을 돌려서 자기 발을 땅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장자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도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물구나무 쓰는 게 그렇게 오래 쓰지를 못하는데 삶에 있어서 전부 다 도치심이에요. 물구나무 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면 여러분 미취학 아동일 때는 뭐라 그러죠? 아이한테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뭐라 그럽니까? 건강도 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뭐합니까? 공부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부모와 아이가 접촉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건강만 해다오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성적이라는 이해를 자꾸만 끼어들다가 뭐 고등학교 때쯤 되면 기대치가 더 훨씬 더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건강만 생각하면 뭐 공부 더 해야지 그러다가 병나라 이래야 되는데 성적만 자꾸만 교육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잠깐 쉰다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공부 안 하고 뭐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데 대해서 뒤바뀌어 버린다. 뒤바뀌죠. 그러면 물구나무 섰을 때 피가 쏟린다고 그러면서 금방 다리를 내리면서 그냥 자기 의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걸 뒤집어서 사고요. 그래놓고
세상이 힘들다. 누가 힘들게 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물구나무 산처럼 살아가게 해놔놓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이제 물욕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어떤 사회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럼 목표가 뭐겠습니까? 맹자철학의 핵심은 해냅니다. 현해. 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도치지면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는 거죠. 거꾸로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제대로 서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피가 쏠려 힘들어 죽겠어 그러다고 난 뒤에 발을 내리고 나서 뭐합니까?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패네. 이렇게 말해요. 물리적으로 자기를 거꾸로 해놔놓고 제대로 하고는 편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의식에 있어서는 자꾸만.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면 뭡니까? 우리 관장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도서관 이용객 숫자, 실적 이런 거를 자꾸만 이해관계를 자꾸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이런 도서관이 왜 있는지 어떤 그런 원래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지혜를 자꾸 버리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에 대해서도 건강과 행복한 삶을 자꾸 처음에 말했다. 점점 더 성적이라는 이런 걸로 자꾸 뛰어들게 되면 그게 내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원주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와 가짜를 비엉켜서 뒤죽박죽해서 살아오는구나. 뭐가 삶에 있어서 진짜구나. 그러면 자기를 물구나무 살게 만드는 가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됐다 가짜라고 말하면서 버려버리면 그걸 계속 껴안고 있으면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구나무 선 것처럼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러워지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 특히 차 몰고 가시면 약속 시간이 늦었어. 그럼 뭐 하면 되죠? 맹자식이면 아예 늦었다고 작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려서 몇 번 늦겠는데요. 그러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뛰어들라고 그러고 텀을 안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생각하고 횡단보도에 노란색 불이 끌랑 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밟잖아요. 서야 되는데 액션을 밟잖아요. 그럼 영원히 못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하죠.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기간 10분 기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10분 늦어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서 사과하고 밥이면 내가 살게 이래버리면 끝날 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1분 일찍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를 자기를 지옥의 시간 속에 넣을 수 있고 자기를 편한 시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프라이팬에 멸치 신세. 프라이팬에 멸치 볶는 거 아시죠? 그죠? 하다 뛰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자기를 우리를 왜 자꾸만 프라이팬 위에 멸치 같은 신세로 만들어버리냐.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채근하고 자기를 다짐하고 자기를 다그치고 그러면서 그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또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자꾸 심화되면 자기 우울, 자기 스트레스 이렇게 빠지면 이제 자기를 어떻게 약도 없는 상태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부터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풀어줘. 자기를 풀어줘.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자기를 흘러가면서 슬프거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집어넣지 않아. 가을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래야 되지. 조금이라도 가을의 자락을 더 붙잡으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사이 간 것만큼이나 자기를 애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에서 재미나는 말이 이제 좌치라는 말인데요. 좌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야 되니까 서야 되니까 서야 달릴 거 아닙니까? 좌치라고 하는 게 앉아서 달린다. 현대인들의 도취지면의 상태가 앉아서 달린다는 거예요. 앉아서 달려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서 그 자리지. 달리려고 하면 서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면서 달린다, 뒷박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 달려도 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 그래서 또는 우리는 주막 안산할 때처럼 그럴 때는 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요. 자기가 뛰는 데 집중을 해야죠. 달리다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달리면서 생각하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서라도 달려야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을 자꾸만 신적인 존재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를 점점 이제 힘든 구렁텅이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다라고 장장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그 핵심을 말하러 간다면 아까 맹자의 핵심을 말하러 간다면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아?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맹자로? 정신양성이라고. 정신양성. 내 마음의 이해를 넘어선 바탕의 마음을 잘 활성화시키고 앞자리에 두고 그런 성향들을 자꾸만 키워서 무덤으로 키우잖아요. 우리 마당이거나 밭에 채소 키울 때 그죠? 클 때 심정, 키울 때 심정이 있죠. 그런데 장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비워야 된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 중시할 것과 가볍게 여길 것을 잘 구분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 그리고 사람이 결국 언제 그 생각을 바꾸게 되죠? 누가 뭔가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돈을 잃거나 뭔가 큰 거를 상실하고 나면 그렇죠? 더 이상 내가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라도 바꿀 수 있지만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건강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중요한지라고 하는 제대로 된 어떤 관점을 가지면서 자기 삶의 좌표를 바로잡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러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라는 기대, 욕망을 집어넣고 사람을 보거나 아이를 대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은 채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있는 모습들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워올 거는 비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맹자의 경우에는 존심 양성이라고 한다. 장자의 경우에는 허위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관계상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기본적인 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인연이 된다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철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맹자와 장자의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 학문은 배우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학문이에요. 법이나 의학을 받으면 법학을 배우면 법학을 어디 가서 이용하는 학문인데, 철학은 뭐가 다르냐 하면 실천하는 학문이에요. 배우면 바로 그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철학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정신 안에 철학을 집어넣으면 어디 가든 벌빠진 사람이 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 될 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배우시면, 이렇게 이론을 들으시면 반드시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철학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폐막 강연에는 오늘 배운 맹자와 장자의 비움과 채움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마지막 폐막 강연에는 그것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삶이나 예술이나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여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다음 폐막에도 여러분 많이 와서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우리 성균관대학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하시거나 하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이 잠시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도 비용과 체험이 든 공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저희가 공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자를 잠시 물려야 되니까 5분만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시거나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시다가 5분, 정확하게 5분 있다가 여러분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분까지 지금 10분입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15분이 되면 다시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죄송하지만 잠시 나가셨다가